2018년 7월 16일 오후 3시 27분 수원 팔달경찰서 신고센터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형사님, 남편이 사라졌어요. 3일째 연락이 안 돼요. 신고자는 50대 주부 김현희 씨였다. 남편 김철수 씨가 7월 13일 금요일 오전 대전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다. 김 씨는 평소 가족과의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특히 주말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은 결혼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김현희 씨는 남편이 휴대폰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다. 가장 이상한 점은 출장 계획 자체였다. 김 씨가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 확인 전화를 걸어본 결과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전 출장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회사 동료들도 김 씨가 출장을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왜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선 것일까? 팔달경찰서 수사팀은 즉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7월 13일 오후 1시 20분 수원 시내 한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결제된 기록이 있었다. 이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휴대폰 기지국 추적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7월 13일 오후 2시 30분 수원 팔달구 일대에서 마지막 신호가 포착된 후 완전히 두절됐다. 김 씨의 차량은 집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 차 안에서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평소 깔끔하게 정리하던 김 씨의 성격과 달리 조수석에 영수증과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김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차에 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족들은 김 씨가 도박이나 여자 문제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해봤지만 그런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씨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항상 집으로 직행하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한 달 전 적금을 만들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회사 동료, 동창, 이웃 등 모든 인맥을 사사치 뒤졌지만 김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김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7월 12일 저녁 회사 후배 박모 씨였는데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음날 회사에서 보자는 인사를 나눴다는 것이 박 씨의 진술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의 불안은 극도에 달했다. 김현희 씨는 연일 경찰서를 찾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 또 물었다. 대학생 아들 김민수도 학교를 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김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7월 23일 김철수 씨 실종 1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수원 팔달경찰서 수사본부에는 연일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가 이어졌지만 수사팀이 확보한 단서는 여전히 미미했다. 김 씨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지역 주변 상가와 주택가 CCTV를 전면적으로 수집했다. 수원 팔달구 일대 200여 곳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7월 13일 오후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휴대폰 신호가 포착된 팔달구 매교동 일대의 영상들을 반복해서 재생했지만 헛수고였다. 실종 당일 김 씨의 동선을 재구성해보니 더욱 미스터리했다. 오전 9시 30분 집에서 나선 김 씨는 오후 1시 20분 수원 시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그 사이 3시간 50분 동안 김 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주유소에서 집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다. 충분히 집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주유소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혼자 와서 셀프로 기름을 넣고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신 후 조용히 떠났다는 것이 직원의 기억이었다. 특별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들은 김 씨의 사생활을 면밀히 점검해봤지만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김 씨의 책상 서랍과 옷장을 모두 뒤져봤지만 의심스러운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컴퓨터와 휴대폰 통화 내역도 점검했다. 최근 몇 달간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나 회사 관련 인물들 뿐이었다. 은행 계좌 내역도 조사했다. 김 씨 명의 통장 4개와 적금 2개를 확인한 결과 최근 3개월간 특별한 현금 인출이나 이체 내역은 없었다.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는 평범한 가계부 수준이었다. 비자금을 마련해서 도주했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다. 수사팀은 김 씨가 다닐 만한 장소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발소, 자주 가던 식당, 헬스장, 도서관 등을 모두 방문해 7월 13일 이후 김 씨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7월 13일 이후로는 김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김 씨의 성격을 아는 모든 사람이 절대 가출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는 점이었다. 김 씨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연락 없이 하루 이상 집을 비운 적도 없었다. 그런 김 씨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단순 가출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담당 수사관들은 사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 같은 성격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을 두고 사라질 리 없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사건으로 보기에는 단서가 너무 부족했다. 범죄를 암시하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김현희 씨는 남편이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수원 시내 병원들을 돌아다녔다. 혹시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미상의 환자로 입원한 중년 남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영안실까지 확인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시간만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실종신고 접수 일주일이 지나도록 김철수 씨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들의 절망은 깊어만 갔고 수사팀도 수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7월 24일 오전 10시. 김민수는 아버지를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은행을 방문했다. 혹시 아버지가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경찰도 이미 계좌 내역을 조회했지만 가족 입장에서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은행 창구에서 김철수 씨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출력받은 김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7월 13일 오후 2시 35분 500만 원이 ATM에서 인출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조회했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카드를 사용한 인출이었다. 김민수는 즉시 팔달경찰서로 달려갔다. 수사팀도 이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초기 조사에서 놓친 부분이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다. 누군가 김 씨를 협박해서 돈을 빼앗았을 수도 있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인출 장소였다. 김 씨가 대전 출장을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출 장소는 수원 시내 한 은행 ATM이었다. 김 씨의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이었다. 김 씨는 왜 대전으로 가지 않고 수원에서 돈을 뽑았을까? 수사팀은 즉시 해당 ATM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7월 13일 오후 2시 35분경 ATM 앞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수사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ATM을 사용하는 사람은 김철수 씨가 아니었다. 영상 속 인물은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성이었다. 긴 머리에 치마를 입고 있었다. 키는 160cm 정도로 보였고 날씬한 체격이었다. 젊어 보이는 여성이 김철수 씨의 현금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범죄였다. 수사팀은 즉시 수사 방향을 바꿨다. 김철수 씨 실종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 아닌 강도나 살인 등의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누군가 김 씨를 해치고 현금카드를 탈취해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컸다.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견됐다. 우선 여성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여성치고는 보폭이 너무 컸고 어깨의 움직임도 남성적이었다. 모자를 깊이 눌러써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의도적으로 보였다. 은행 내부 CCTV도 확인했지만 해당 시간에 김철수 씨로 보이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 혼자 ATM을 사용한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미 해를 당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현금카드 비밀번호 문제도 수사팀을 고민하게 했다. 김 씨 가족도 모르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김현희 씨에 따르면 남편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가족들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범인이 어떤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수사팀은 ATM 주변 상가들의 CCTV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여성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7월 13일 하루 동안 김철수 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김 씨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더욱 절망에 빠졌다. 500만 원이 인출됐다는 것은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닌 강력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다. 김현희 씨는 경찰서에서 밤새 울음을 터뜨렸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김철수 씨를 찾는 것과 동시에 ATM에서 돈을 인출한 여성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컸다. 수사팀은 총력을 기울여 CCTV 추적에 나섰다. 7월 25일 오전 수사팀은 ATM 주변 CCTV 분석에 전력을 쏟았다. 해당 ATM이 위치한 곳은 수원 시내 번화가로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었다. 다행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추적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첫 번째 성과는 ATM에서 북쪽으로 50m 떨어진 편의점 CCTV에서 나왔다. 오후 2시 32분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ATM 인출 3분 전이었다. 여성은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당일 수원 지역에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번째 단서는 ATM에서 동쪽으로 100m 지점의 아파트 입구 CCTV였다. 오후 2시 38분 같은 복장의 여성이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다. 인출 후 3분 뒤였다. 여성은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보였다. 수사팀은 여성의 이동 경로를 따라 주변 CCTV들을 계속 확인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간 후의 행적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가 워낙 커서 CCTV 사각지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후 2시 20분경의 영상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ATM에서 서쪽으로 200m 떨어진 상가 건물의 CCTV였다. 같은 복장의 여성이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여성은 건물에서 나와 우산을 펼치며 ATM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 장면이 결정적이었다. 여성이 우산을 펼치는 순간 건물의 전체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건물의 간판과 외관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건물로 향했다. 건물은 1층에 상가들이 입점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원룸과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48개 호실 중 7개 호실이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각 호실을 일일이 방문해 거주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었고 7월 13일 오후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3층 304호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304호는 한 달 전인 6월 15일에 계약된 원룸이었다. 임차인은 최영수라는 47세 남성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최 씨는 입주 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전기 사용량도 매우 적었다고 했다. 마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직원의 증언이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최 씨의 인상착이었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격으로 CCTV 속 여성의 체형과 비슷했다. 수사팀은 최 씨가 여장을 하고 ATM에서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304호 문을 두드려 봤지만 응답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마스터키를 가져와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생활용품이라고는 간단한 이불과 옷가지 몇 벌뿐이었다. 그런데 옷장 안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다. 검은색 긴 머리 가발과 여성용 치마,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CCTV에서 본 여성의 복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세면대 위에는 여성용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다. 최 씨가 여장을 위해 준비한 물건들이 분명했다. 수사팀은 즉시 최영수 씨에 대한 신상 조회를 실시했다. 최 씨는 수원 시내에 거주하는 무직 남성으로 최근 몇 년간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철수 씨와는 20년 지기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김철수 씨의 오랜 친구 최영수 씨가 여장을 하고 김 씨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김철수 씨는 어디에 있을까? 최 씨가 김 씨를 해치고 돈을 빼앗은 것일까? 수사팀은 최영수 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 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7월 13일 이후 최 씨 역시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수사는 이제 두 사람을 동시에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과연 최영수 씨가 진범일까? 아니면 김철수 씨와 함께 피해를 당한 것일까? 수사팀은 긴급히 최 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7월 25일 오후 4시. 수사팀은 최영수 씨의 원룸에서 발견된 여성용 의류와 가발을 증거품으로 수거했다.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지만 이미 육안으로도 CCTV 속 여성의 복장과 동일한 물건임이 명백해 보였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추가 정보를 수집한 결과 최영수 씨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다. 관리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6월 15일 계약 당시 6개월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불했다. 조용한 곳에서 작업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최상층 끝방을 요청했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최 씨의 생활 패턴이었다. 입주 후 한 달 동안 낮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주로 밤늦은 시간에 드나들었다. 다른 세입자들과도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마치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CCTV에서 결정적 장면이 발견됐다. 7월 13일 오후 2시 15분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이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옷차림이 ATM CCTV의 인물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팀은 건물 1층 상가들을 일일이 방문했다. 편의점 사장의 증언이 특히 중요했다. 최 씨는 7월 들어서 자주 편의점을 이용했는데 항상 현금으로 결제했다. 주로 라면이나 김밥 같은 간단한 식료품을 샀지만 가끔 여성용 화장품도 구입했다. 치킨집 사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최 씨가 7월 초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치킨을 주문했는데 항상 픽업으로 가져갔다. 한 번은 요즘 사업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건물 주변 CCTV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한 결과 7월 13일 이전 최 씨의 동선도 일부 확보할 수 있었다. 7월 10일과 12일에도 같은 건물에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항상 혼자였고 큰 가방을 들고 다녔다. 여장용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됐다. 주목할 점은 최 씨가 7월 13일 이후로는 이 건물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용무가 끝나자마자 사라진 것 같았다. 이는 최 씨가 김철수 씨 사건과 연관되어 도주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수사팀은 최 씨의 본거지인 수원 시내 자택도 방문했다. 하지만 최 씨는 집에 없었고 이웃들도 최근 며칠간 최 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의 아내는 한 달 전부터 친정에 가 있는 상태였다. 자택을 수색한 결과 최 씨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각종 대출 서류와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고 총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운영하던 소규모 건설업체도 부도가 난 상태였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최 씨 책상 서랍에서 나온 김철수 씨의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이 있었는데 모두 최근 몇 년간 찍은 것들이었다. 사진 뒤에는 20년 지기 형님이라는 글씨가 최 씨 필체로 적혀 있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철수 씨는 최근까지도 가끔 최 씨 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창으로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고 최 씨가 사업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김 씨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김 씨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정황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다. 최영수 씨가 경제적 절망감에 20년 지기 친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김철수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최 씨도 도주 중인 상황이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7월 26일 수사팀은 김철수 씨와 최영수 씨의 마지막 접촉 지점을 찾기 위해 7월 13일 당일의 행적을 더 자세히 추적했다. 김 씨가 오후 1시 20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이었다. 주유소에서 반경 2km 이내의 CCTV를 모두 수집해 분석한 결과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오후 1시 35분 김 씨의 차량이 수원 시내 황금옥이라는 술집 앞 골목에 주차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주유소에서 15분 후의 일이었다. 황금옥은 수원 시내에서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전통 술집이었다. 주로 중년 남성들이 찾는 곳으로 안주가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철수 씨와 최영수 씨는 이곳의 단골 손님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함께 와서 소주 한두 병 마시고 가는 오래된 단골이었다.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오후 1시 45분경 김철수 씨가 먼저 들어왔고 10분 후 최영수 씨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친구들의 만남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웃으며 대화하던 두 사람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최 씨가 무언가를 간곡히 부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최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오후 2시 10분경 최 씨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5분 후 돌아와서는 김 씨에게 뭔가 급한 듯이 말했다. 김 씨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최 씨에게 이끌려 함께 술집을 나섰다. 이들이 술집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총 25분이었다. 술집 사장의 증언이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해줬다. 최 씨가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김 씨는 이번에는 어렵다는 식으로 대답했고 최 씨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 씨가 정말 마지막이라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김 씨는 자신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큰돈은 안 된다고 답했다는 것이었다. 술집 밖 CCTV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후 2시 15분 최 씨가 김 씨의 팔을 붙잡고 뭔가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김 씨는 시계를 보며 머뭇거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최 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함께 걸어갔다. 최 씨가 가리킨 방향은 바로 304호 원룸이 있는 건물 쪽이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갔지만 김 씨의 걸음이 다소 무거워 보였다. 마치 내키지 않는 일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 오후 2시 18분 두 사람이 5층 건물 앞에 도착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건물 입구에서 최 씨가 김 씨에게 뭔가 설명하는 듯했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김철수 씨가 CCTV에 포착된 마지막 장면이었다. 수사팀은 이 영상들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최영수 씨가 김철수 씨를 술집으로 불러낸 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거절당하자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간 것이었다. 그 후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주목할 점은 최 씨의 행동이 매우 계획적이었다는 것이었다. 미리 원룸을 준비해두고 김 씨를 불러내 술집에서 만난 후 원룸으로 데려간 것이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술집 사장의 추가 증언도 중요했다. 최 씨가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고 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술만 마시면 한숨을 계속 쉬었다. 김 씨한테 돈 이야기를 몇 번 꺼냈는데 김 씨도 요즘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최 씨가 오랫동안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고 김 씨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김 씨마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수사팀은 이제 304호 원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야 했다. 최영수 씨를 하루빨리 체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전국 수배령이 내려진 가운데 최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7월 26일 오후 수사팀은 최영수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그의 차량을 찾고 있었다. 최 씨 소유의 흰색 소나타 차량이 7월 13일 이후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차량 위치를 알면 최 씨의 현재 은신처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경찰청 차량 추적 시스템을 통해 최 씨 차량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한 결과 7월 13일 오후 6시 30분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이는 김철수 씨와 헤어진 후 4시간 뒤의 일이었다. 최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외버스터미널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오후 6시 35분 여성 복장을 한 최 씨가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검은 모자와 긴 머리 가발은 그대로였지만 옷은 바뀌어 있었다.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 씨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고 최 씨도 끌고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다. 수사팀은 이 가방 안에 김철수 씨와 관련된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터미널 매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한 직원이 해당 여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기억에 남는다며 대전행 버스표를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증언했다. 오후 7시 10분 출발 대전행 버스를 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전에서의 행적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대전 버스터미널 CCTV에는 해당 시간에 내리는 승객들이 너무 많이 찍혀 있어서 최 씨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대전에 도착한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했다. 수사팀은 최 씨의 교우 관계를 조사해 대전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최 씨의 아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 씨의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대전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해당 모텔을 수색했지만 최 씨는 없었다. 모텔 사장도 최근 최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 달 전쯤 최 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혹시 급하면 며칠 묵을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최 씨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도주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였다. 6월 중순 원룸 계약, 여장용품 준비, 대전 은신처 확보 등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였다. 한편 수원에서는 김철수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됐다. 304호 원룸 주변과 최 씨의 자택 주변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야산, 저수지, 폐건물 등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김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최 씨가 김 씨를 해친 후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최 씨가 여행 가방을 끌고 터미널로 간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었다. 하지만 시신을 가방에 넣기에는 크기가 맞지 않았다. 국과수에서는 304호 원룸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다. 방 안 곳곳에서 채취한 혈흔을 분석한 결과 김철수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이 발견됐다. 특히 방 한쪽 모서리 벽면에서 상당량의 혈흔이 검출됐다. 또한 바닥에서 김 씨의 머리카락과 옷감 조각도 발견됐다. 이는 이 방에서 김 씨가 폭행을 당했거나 살해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다. 하지만 정작 시신은 없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김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찾기 위해 최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다. 최 씨가 건설업에 종사했던 만큼 공사 현장이나 폐자재 처리장 등에 시신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었다. 최 씨가 과거 참여했던 건설 공사 현장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수원과 인근 지역의 공사장 20여 곳을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최 씨의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창고도 수색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철수 씨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304호 원룸에서 발견된 혈흔의 양으로 보아 김 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수사팀도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지 3일째, 최영수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여장을 한 채 대전으로 도주한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수사팀은 최 씨를 검거하는 것만이 김철수 씨의 행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7월 29일 오전 수사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대전 시내 한 찜질방에서 여성으로 변장한 중년 남성이 수상하게 행동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었다. 찜질방 직원이 목소리와 체격이 남성 같다며 의심스럽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수원 수사팀은 즉시 대전으로 향했다. 해당 찜질방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24시간 영업시설로 신분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도주 중인 범인이 숨기에는 적절한 장소였다. 찜질방에 도착한 수사팀은 즉시 시설 내부를 수색했다. 여성 휴게실에서 검은 모자를 쓰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인물을 발견했다. 키와 체격이 최영수 씨와 일치했다. 수사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해당 인물은 결국 정체를 드러냈다. 최영수 씨였다. 4일간의 도주 끝에 마침내 체포된 것이었다. 최 씨는 체포 순간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끝났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최 씨를 수원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물건이 발견됐다. 최 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김철수 씨의 현금카드와 신분증이 나온 것이었다. 또한 여성용 의류와 가발, 화장품도 함께 들어 있었다. 이는 최 씨가 김 씨를 해치고 소지품을 탈취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들이었다. 7월 13일부터 김 씨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셀프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이었다. 마치 자신의 범행을 기념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수원 팔달경찰서로 압송된 최 씨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영님과 술만 마셨을 뿐 해친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CCTV 영상과 물증들을 제시하자 점점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ATM CCTV 영상이었다.
최 씨가 여장을 하고 김 씨의 현금 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을 보여주자 최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 영상이 자신을 찍은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김철수 씨를 해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김영님이 돈을 빌려주기로 해서 현금 카드를 맡겨준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했다. 수사관들은 이런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지적했지만 최 씨는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수사팀은 304호 원룸에서 발견된 혈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김철수 씨의 혈액형과 일치한다는 국가수 감정서를 보여주자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김영님이 술에 취해서 넘어져서 코피가 난 것 같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하지만 혈흔의 양과 분포 패턴을 보면 단순한 코피가 아님이 명백했다. 벽면에 튄 혈흔의 각도와 높이를 분석한 결과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수 전문가는 상당한 충격에 의해 생긴 출혈이라고 판단했다. 수사관들이 계속 추궁하자 최 씨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김영님과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일부러 해치려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드디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김철수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수사관의 직접적인 질문에 최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을 떨며 물을 마신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죽었다고 했다.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다. 드디어 최영수 씨가 김철수 씨 살해를 자백한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시신의 위치를 추궁했다.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304호 방에서 김영님께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형님은 이번에도 안 된다고 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다. 3억이 넘는 빚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다고 했다. 최 씨에 따르면 김 씨가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방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다고 했다. 한 번만 때렸는데 형님이 쓰러지더라고 했다. 그 후에는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는 수사관의 재촉에 최 씨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 묻었다고 답했다. 최 씨가 과거 건설업을 할 때 사용하던 자재 창고였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시신을 숨기기에 적당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화성 소재 창고로 향했다. 최 씨의 안내를 받아 창고 뒤편 공터를 파헤친 결과 땅속 1.5m 깊이에서 김철수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신고 16일 만이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신원 확인은 가능했다. 국가수 부검 결과 김 씨는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두부에 골절상이 있었고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었다. 최 씨가 진술한 범행 방법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른 외상은 없어 고문이나 추가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김철수 씨의 시신 발견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최영수 씨는 살인, 사체유기,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20년 지기 친구를 돈 때문에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최 씨는 순간의 실수였다며 후회를 표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김철수 씨 가족들의 고통이었다. 남편이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특히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라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20년 지기 친구가 이럴 수 있냐며 김현희 씨는 절규했다. 최 씨는 자백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건설업 부도로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극심했다고 했다. 김 씨에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고 7월 13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김영님이 그날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절망스러웠다고 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20년 친구를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최 씨는 조사 과정에서 계속 후회를 표명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수사팀은 최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추가로 조사했다. 6월 중순부터 원룸을 계약하고 여장용품을 준비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 씨는 처음에는 협박만 하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죽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아 있었다. 최 씨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 치밀했고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혹시 다른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수사팀은 최 씨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7월 29일 오후 3시. 최영수 씨가 김철수 씨 살해를 자백한 지 몇 시간 후 수사팀은 최 씨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 씨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이런 류의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7월 13일 이전에도 의심스러운 패턴이 발견됐다. 4월과 5월에도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특정 번호들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수사팀은 이 번호들의 주인을 추적했다. 그중 하나는 박영수라는 47세 남성의 번호였다. 박 씨는 최 씨와 같은 대학 동창으로 최근 몇 년간 소규모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박 씨가 4월 20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박 씨의 실종은 단순 가출로 처리됐었다. 사업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박 씨가 어디론가 떠난 것으로 가족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박 씨의 실종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 씨의 실종 당시 상황을 재조사한 결과 김철수 씨 사건과 놀라운 유사점들이 발견됐다. 박 씨 역시 실종 당일 대량의 현금이 ATM에서 인출됐고 인출한 인물은 여성이었다. 심지어 인출 장소도 김 씨 사건과 동일한 ATM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4월 20일 해당 ATM의 CCTV 영상을 다시 확보했다. 당시에는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어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던 영상이었다. 오후 3시 15분경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이 여성의 복장과 체격이 7월 13일 김철수 씨 사건의 CCTV 속 인물과 정확히 일치했다. 같은 검은 모자, 비슷한 키와 체격, 그리고 어딘가 남성적인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동일했다. 최영수 씨가 박영수 씨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씨 가족들을 다시 만나 당시 상황을 재조사했다. 박 씨의 아내 김모 씨는 남편이 실종 당일 오전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급히 외출했다고 증언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더욱 중요한 증언은 박 씨가 실종 전날 최영수 씨와 만났다는 것이었다. 4월 19일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고 최 씨가 박 씨에게 무언가 부탁하는 것 같았다고 박 씨의 지인이 증언했다. 이는 김철수 씨 사건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다. 수사팀은 최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 박영수 씨에 대해 추궁했다. 처음에 최 씨는 박 씨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통화 기록과 목격자 증언을 제시하자 점점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박 씨와 4월에 몇 번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박 씨의 실종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사업 문제로 어디론가 떠났을 것이라며 자신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다. 박 씨 실종 당일인 4월 20일 최 씨의 휴대폰이 박 씨의 집 근처 기지국에서 신호를 보낸 기록이 발견됐다. 또한 최 씨의 차량도 같은 날 박 씨 집 인근에서 CCTV에 포착됐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304호 원룸의 임대차 계약서였다. 최 씨가 이 원룸을 계약한 날짜는 4월 15일이 아니라 정확히는 4월 18일이었다. 박 씨 실종 이틀 전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정확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었다. 이는 최 씨가 박 씨를 대상으로도 같은 범행을 계획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원룸을 미리 준비하고 여장용품을 갖춰놓은 후 박 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은 최 씨에게 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은 최 씨는 결국 박영수 씨에 대해서도 자백하기 시작했다. 박 씨를 죽인 것도 자신이라고 시인했다. 최 씨에 따르면 박 씨 역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김철수 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304호 원룸에서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 후 김 씨와 마찬가지로 현금카드를 탈취해 여장을 하고 돈을 인출했다는 것이었다. 조사실에는 다시 한번 충격이 흘렀다. 최영수 씨가 연쇄 살인범이었던 것이다. 김철수 씨뿐만 아니라 박영수 씨까지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것이 밝혀진 것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박 씨의 시신 위치를 추궁했다. 최 씨는 박 씨의 시신도 화성 창고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김 씨와 같은 장소였다. 수사팀은 다시 화성 창고로 향했다.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을 파헤친 결과 박영수 씨의 시신도 발견됐다. 7월 30일 오전 박영수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영수 씨는 이제 두 건의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수사팀은 최 씨가 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계획했는지,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박영수 씨 역시 김철수 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두부 등기 타격에 의한 뇌출혈이 사인이었다. 사망 시기는 4월 20일경으로 추정됐다. 최 씨의 자백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최 씨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상세한 범행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영수 씨가 첫 번째 피해자였다고 자백했다. 3억 원이 넘는 빚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학 동창인 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었다. 4월 18일 미리 원룸을 계약하고 19일 박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박 씨가 거절하자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에 응했다고 했다. 4월 20일 오후 2시경 박 씨를 304호 원룸으로 데려갔다고 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돈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박 씨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절했다고 했다. 그 순간 이성을 잃고 원룸에 있던 망치로 박 씨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것이었다. 박 씨가 즉사하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박 씨의 현금 카드를 찾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둔 여성 복장으로 갈아입고 ATM에서 300만 원을 인출했다고 자백했다. 그 후 박 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화성창고로 가서 매장했다고 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다. 빚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최 씨의 증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박 씨를 죽인 후 김철수 씨까지 계획적으로 노렸다는 것이었다. 박 씨 사건으로 맛을 본 최 씨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김철수 씨는 두 번째 표적이었다고 자백했다. 박 씨 사건 이후에도 빚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자 평소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던 김 씨를 노렸다는 것이었다. 6월부터 김 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다고 했다. 김 씨가 계속 거절하자 박 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7월 13일 김 씨를 황금옥으로 불러내 마지막으로 부탁해본 후 거절당하자 원룸으로 데려가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최 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원룸을 미리 준비하고 여장용품을 갖춰놓고 피해자들과 사전 애접촉해 돈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면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수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수사팀은 최 씨에게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궁했다. 최 씨는 박 씨와 김 씨 두 명뿐이라고 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어차피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씨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최 씨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혹시 다른 실종자나 변사자 중에 최 씨와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최 씨의 교우 관계와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최 씨와 친분이 있으면서 최근 몇 년간 실종되거나 의문사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수사팀은 최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한편 최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평소 성격이나 심리 상태,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 씨는 첫 번째 범행 이후 죄책감보다는 성취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일반적인 우발적 범죄자와는 다른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신과 전문의는 최 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7월 31일 수사팀은 최영수 씨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파헤치고 있었다. 두 건의 연쇄살인이 밝혀진 상황에서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 씨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 두 번의 범행으로 끝났을 것 같지 않았다. 수사팀은 최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번호들을 추려내고 그 번호의 주인들이 실종되거나 변사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패턴이 발견됐다. 2월과 3월에도 특정 번호와 빈번하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해당 번호는 이정훈이라는 52세 남성의 것이었다. 이 씨는 최 씨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소규모 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정훈 씨가 3월 15일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수원 시내 한 모텔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처리됐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비관 자살로 결론 내려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다. 이 씨의 변사 당일인 3월 15일 최 씨의 휴대폰이 해당 모텔 근처 기지국에서 신호를 보낸 기록이 있었다. 또한 이 씨의 통장에서 변사 당일 200만 원이 인출된 기록도 발견됐다. 수사팀은 즉시 이정훈 씨의 변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모텔 CCTV와 주변 영상들을 재분석했다. 3개월 전 사건이지만 주요 증거들은 아직 보관되어 있었다. 모텔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3월 15일 오후 2시경 이정훈 씨가 혼자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30분 후인 오후 2시 30분경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이 같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도 발견됐다. 이 여성의 체격과 걸음걸이가 박영수 씨, 김철수 씨 사건의 CCTV 속 인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키, 어깨, 보폭 등 모든 것이 일치했다. 최영수 씨가 여장을 하고 이정훈 씨를 살해한 후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텔 근처 ATM CCTV였다. 오후 2시 45분 같은 복장의 여성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정훈 씨의 현금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이었다. 박 씨, 김 씨 사건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다. 수사팀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최 씨를 다시 추궁했다. 처음에 최 씨는 이정훈 씨와는 관계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통화 기록, 위치 추적 결과를 제시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최 씨는 이정훈 씨도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했다. 이 씨가 첫 번째 피해자였다고 시인했다. 2월부터 이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계속 거절당했고 3월 15일 모텔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부탁한 후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최 씨에 따르면 이정훈 씨는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그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목에 줄을 걸어 놓았다고 자백했다. 현금 카드를 탈취한 후 여장을 하고 돈을 인출했다는 것도 다른 사건들과 동일했다. 이로써 최영수 씨의 연쇄살인 사건은 총 3건으로 늘어났다. 이정훈 씨 3월, 박영수 씨 4월, 김철수 씨 7월의 순서로 4개월에 걸쳐 3명을 살해한 것이었다. 모두 최 씨의 지인들이었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거절당하면 살해하는 동일한 패턴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 씨가 첫 번째 범행 이후 자살 위장 수법까지 개발했다는 점이었다. 이정훈 씨 사건에서는 자살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시도했고 실제로 3개월간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욕심이 과해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발각된 것이었다. 수사팀은 최 씨에게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다시 추궁했다. 최 씨는 이제 정말로 3명뿐이라고 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어차피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씨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최 씨의 2017년 행적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기로 했다. 혹시 더 이른 시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8월 1일 수사팀의 끈질긴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최영수 씨의 2017년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11월과 12월에도 의심스러운 통화 패턴이 발견된 것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최 씨가 집중적으로 통화한 상대는 조민석이라는 49세 남성이었다. 조 씨는 최 씨의 군대 선후배 사이로 수원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수사팀이 조 씨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조 씨는 2017년 12월 20일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조 씨의 가족들은 당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가끔 며칠씩 연락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조 씨의 아내 김모 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에 있었던 2017년 12월 19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급히 외출했다고 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며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증언했다.
수사팀은 2017년 12월 20일 수원 시내 CCTV들을 전면 수집했다. 8개월 전 영상이라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지만 일부 중요 지점의 영상들은 아직 보관되어 있었다. 은행과 관공서 CCTV들이 주로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영상이 발견됐다. 2017년 12월 20일 오후 3시 20분 수원 시내 한 은행 ATM에서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었다. 이 여성의 체격과 복장이 다른 사건들의 CCTV와 동일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출 금액이었다. 조민석 씨 명의 계좌에서 150만 원이 인출됐다. 최 씨의 첫 번째 범행이었다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이해가 됐다. 아직 수법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사팀은 이 증거들을 들고 최 씨를 다시 조사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조민석 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군대 선후배라는 것이 밝혀지자 아는 사람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조 씨의 실종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12월 20일 최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조 씨가 실종된 지역 일대를 돌아다닌 기록이 있었다. 또한 최 씨의 차량도 같은 날 해당 지역에서 여러 차례 CCTV에 포착됐다. 결국 최 씨는 조민석 씨에 대해서도 자백했다. 조 씨가 자신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고 시인했다. 2017년 말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조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최 씨에 따르면 조민석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원룸이 아닌 조 씨의 음식점에서 살해했다고 했다. 12월 20일 오후 조 씨를 음식점으로 불러내 마지막으로 돈을 부탁한 후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칼로 찔러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 후 조 씨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추궁했지만 최 씨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첫 번째 범행이라 당황해서 어디에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수원 외곽의 야산 어딘가에 묻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최 씨의 안내를 받아 수원 외곽 야산들을 수색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 8월 2일 최영수 씨의 네 번째 범행까지 밝혀지면서 수사팀은 사건을 연쇄살인으로 공식 분류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4명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조민석 씨, 이정훈 씨, 박영수 씨, 김철수 씨 순이었다. 수사팀은 최 씨의 범행 패턴을 종합 분석했다. 모든 피해자는 최 씨의 지인이었고 최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상대들이었다. 거절당하면 살해하고 현금카드를 탈취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은 일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범행 수법이 점점 정교해졌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피해자인 조민석 씨는 음식점에서 칼로 살해했지만 이정훈 씨부터는 모텔이나 원룸 같은 밀폐된 공간을 이용했다. 또한 자살 위장이나 여장 등의 수법도 범행을 거듭하면서 발전시켰다. 최 씨의 여장 기술도 점점 정교해졌다. 초기에는 단순히 여성 옷을 입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화장법까지 익혀 CCTV에서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다. 수개월간 연습한 결과였다. 범행 간격도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수사팀은 최 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의 용도도 추적했다. 하지만 3억 원이 넘는 빚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었다. 최 씨는 탈취한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했다는 것이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심층 분석도 이뤄졌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최 씨가 단순한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동시에 보인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범행 이후 죄책감보다는 성취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최 씨가 범행 과정을 셀프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자기 과시욕과 통제욕의 발현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생계형 범죄자와는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최 씨의 과거 이력을 더 깊이 파헤쳤다. 군 복무 시절부터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동기들이 증언했다. 대학 시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거절당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성격상의 문제로 여겨졌을 뿐 이런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최 씨의 아내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아내는 남편이 최근 몇 달간 자주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사업 때문인 줄 알았다고 했다. 수사팀은 최 씨가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최 씨의 연락처와 최근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체포 직전까지도 몇몇 지인들에게 돈과 관련된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김철수 씨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최 씨는 이미 5번째, 6번째 피해자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수사팀의 신속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은 것이었다. 연쇄살인사건이 확정되면서 수사팀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수가 합동으로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혀내기 위한 체계를 갖췄다. 언론의 관심도 집중됐다. 2018년 10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최영수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최 씨를 살인 4건, 사체유기 3건, 강도 4건, 사기 4건으로 기소했다. 이정훈 씨 사건은 자살로 위장해 사체유기가 아닌 사기죄만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덕수 부장판사를 수석으로 하는 3인 합의체로 구성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배정됐다. 검찰 측은 냉정하고 계획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최 씨를 규정했다. 8개월에 걸쳐 4명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룸 계약, 여장용품 준비, 범행 도구 구비 등 사전 준비 과정이 계획성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최 씨가 첫 번째 범행 이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수법을 발전시켜가며 연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씨 사건에서는 자살 위장까지 시도해 완전 범죄를 노렸다는 점도 악질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모두 최 씨를 신뢰하고 있던 지인들이었다는 점도 범죄의 중대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20년 지기 친구, 동창, 군 선후배 등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서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사형 구형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 씨의 범행이 극도의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억 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던 최 씨가 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최 씨가 원래 선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도 성실히 마쳤고 결혼 후에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 사업 실패와 연이은 경제적 어려움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었다. 또한 최 씨가 범행 후 자백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다는 점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만약 최 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면 일부 사건은 미제로 남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최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법정에서 호청했다. 사형보다는 평생 반성하며 살 기회를 달라는 것이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도 이뤄졌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최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비록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었지만 현실 인식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은 정상이었다는 것이었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향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철수 씨의 아내 김연희 씨는 법정에서 20년 지기 친구를 믿고 따라갔던 남편의 순수함과 그것을 악용한 최 씨의 배신감에 대해 절절하게 호소했다. 박영수 씨의 가족들도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도우려 했던 박 씨의 선량함이 오히려 화를 불렀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재판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 모든 절차가 꼼꼼하게 이뤄졌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재판부도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했다.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최영수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4개월간의 신중한 심리를 거쳐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가벼웠지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었다.
이덕수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에서 최 씨의 범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8개월에 걸쳐 4명을 살해한 것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충격과 해악이 극도로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이 모두 최 씨를 신뢰하던 지인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랜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살해한 것은 배신과 기만을 넘어선 극악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한 최 씨가 첫 번째 범행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수법을 발전시켜가며 연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반사회적 성격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계획성도 중형의 근거가 됐다. 원룸 계약부터 여장용품 준비, 범행 도구 구비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은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특히 이정훈 씨 사건에서 자살로 위장한 것은 완전 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범행 후 증거인멸까지 도모한 악질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만약 다른 사건들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정훈 씨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배경이 된 점도 일정 부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4명의 생명을 빼앗은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나이 47세를 고려할 때 징역 30년은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출소할 수 있는 나이는 77세로 사회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최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들었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최 씨 본인은 항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여겼다. 적어도 최 씨가 다시는 사회에 나와 해를 끼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었다. 검찰도 판결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형 구형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징역 30년도 충분히 엄중한 처벌이라고 평가했다. 항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과 시민들도 대체로 적절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에게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합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최 씨는 판결 후 즉시 수원구치소로 이송됐다. 변호인의 항소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지만 1심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자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최영수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이제 2049년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운명이 됐다.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수많은 교훈과 과제가 남겨졌다. 무엇보다 실종 신고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만약 박영수 씨나 이정훈 씨 실종 당시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면 후속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 특히 이정훈 씨 사건이 자살로 잘못 처리된 것은 큰 문제였다.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식 개선과 정밀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표면적으로 자살로 보이는 사건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CCTV 분석 기법의 발전도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 씨의 여장 변장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격과 걸음걸이 분석을 통해 동일 인물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비한 분석 기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 시스템의 보안 강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 씨가 피해자들의 현금카드로 손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ATM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생체 인식 시스템 도입 등 보안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최 씨가 3억 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적절한 상담이나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있었다.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씨와 같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내 가족이 가장을 잃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한 상태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비 지원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김철수 씨 가족의 경우 20년 지기 친구의 배신이라는 충격이 더욱 컸다. 인간에 대한 불신과 사회에 대한 원망이 깊어진 상태였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상담이 장기간 필요한 상황이었다. 언론의 사건 보도 방식에 대한 반성도 이뤄졌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사건 보도 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실종신고 접수 시 초기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도 실종사건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단순 가출로 추정되는 사건도 72시간 이내에 적극적인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기법도 보완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최영수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모범수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도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전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명의 피해자들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조민석 씨, 이정훈 씨, 박영수 씨, 김철수 씨 모두 평범한 가정의 가장들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실종 신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